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이었죠. 상반기 입시 설명회 이후에 긴 공백 끝에 하반기 명사초청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김제시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그리고 주식회사 현영교육 스카이에듀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입시 설명회는 현장 강의와 함께 김제지평선 채널이죠. 우리 김제지평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입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김제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이신 송강원 인재양성과 계장님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장학 혜택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인사 말씀을 정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네, 자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청 인재양성 팀장 손강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을 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입시를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시험을 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도 바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쁜 그런 계절이 됐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요. 좋은 아무튼 그런 결실이 맺기를 먼저 이렇게 기원하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그 시책을 간략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김제시에서는 관내고로 이렇게 지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입학생,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 관내 또한 대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성적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 격려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이곳 지평선 학당을 그 무료로 이렇게 해서 지평선 학당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 4시간씩 저희가 이렇게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많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영수와 그 다음에 비교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그 김제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혜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김제시에서는 김제시 그 장학재단을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 그 학생들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성적 우수자에게 각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그 4년으로 해서 매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그렇게 각각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좋으면 그 2,4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대학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가시면은 학비를 전혀 안 내고 또한 장학금도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혹시 인서울로 이렇게 지나갈 시에는 저희가 서울에 장학숙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설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서울 가면은 요즘 그 집값도 비싸고 생활하는 그런 그 생활비도 비싼데 저희 장학재단과 시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53명의 학생들이 그 1인당 이렇게 개인당 하나의 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서울로 이렇게 그 진학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장학숙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장학 지원 사업과 재단에서 같이 그 아울러서 여러분 김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그 궁금한 사항들은 물어보시고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 바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어지는 이제 입시 설명회는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그런 명품 강사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요. 진동섭 입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 강의를 경청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우리 계장님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김제시의 장학 혜택은 아마 단연 전국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융숭한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 혜택을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국민 의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를 담당하실 연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후 오늘 최고의 명강의를 듣는 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사초청 입시 설명회는 그야말로 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역임하셨고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또 특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의 다 주도하시다시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MBC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지명도를 훨씬 더 높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최근에 또 발간하는 책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 특히 이 문해력이라는 부분이 오늘 아마 메인 테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이게 학습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연사의 신 진동섭 한국진로진학 정보원 이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렬한 박수로 오늘 연사의 신 진동섭 이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딘가 꺼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진동섭입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겠죠? 네. 네. 스크린이 안 내려오나요? 내려와! 공부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려라. 근데 마음 다스리는 것 중에 이제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도 애 때문에 화가 막 나죠.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에다 이름을 붙여요. 뭐 이름 뭐라고 붙일까요? 세바스찬? 내 마음 세바스찬이야. 그러면 세바스찬 가만히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근데 자기 마음을 객관화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스크린이라고 하면 스크린 내려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공부할 자세가 취해진다고 그래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저 그냥 갈게요. 믿으세요? 네. 우리 엄마가 박수를 세게 치면 아이들 성적이 10점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박수를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동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점 오르는 걸로 해드릴게요.
박수치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분이 전환이 돼요. 우울한 마음이 좀 더 열리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된다고 그래요.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뇌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박수치는 건 건강에도 좋고 공부의 직전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름 붙이기, 박수치기. 또 뭐가 있죠? 심호흡. 심호흡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참아야 됩니다. 잠깐 참고 다시 내뱉고. 한 10번 정도 하면 어떤 불안도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불안할 때는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거든요. 자리에 앉으면 심호흡.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리에 앉으면 일단 공부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라. 그게 마음 관리의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아니신 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3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계시네요. 초등학생. 없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년, 유치원.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설명을 해주는데 절대로 고3이 안 와요. 2학년도 절대로 안 옵니다. 1학년도 안 와요.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옵니다.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가나요? 관심을 갖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우리 애가 서울대 안 갈 것 같거든. 근데 서울대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평선 장학재단 여기서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더 싸요, 서울대. 훨씬 학비도 싸고, 그리고, 뭐, 교통은 별로 안 좋지만, 구석에 있어서, 어쨌든, 뭐, 혜택은 많이 보죠. 1인당 학비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학생이 1년에 이제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 교육비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연고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서열이 이 개인에게 들어가는 학비 투자 서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네, 건되면 거점국립대 있잖아요. 전북대학교 여기 같으면은 전북대학교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 학교가 진짜 1인당 교육비가 많이 높아지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안 오고 혹은 뭐 연고대나 무슨 뭐 한양대, 성대 이런 데 오지 않고 전북대에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죠. 어쨌든 오늘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원장님이 저한테 졸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많아져서 빠른 속도로 넘어갈 거니까요. 이 방송이 녹화가 되나 봐요. 녹화가 돼서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오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재방송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주영쌤이라고 컨설턴트가 나오는데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대 입학사정관 했던 사람 누구냐? 진동섭.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관찰 예능 집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끝났어요. 1년 동안 방송에 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독서를 해라.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지만 뭐 국어 시험을 봐도 보고 보고서를 써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 취직을 해서 뭐 기획서를 쓴다든가 뭐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뭐 사업 제안서를 쓴다든가 이럴 때도 결국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글 쓰기의 기본이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넓힌 다음에 자기 글을 쓰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적 읽기라는 게 있어요. 글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그냥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적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맞는 말인지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옳은 건지 뭐 이런 것 명확한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제 해결적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적 읽기는 없고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적 글쓰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능도 똑같이 돼 있어요. 수능 국어 문제가
제시문이 나옵니다. 글이 나오는데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게 사실적인 거거든요. 2번, 뭐 글이 하나 나오고 이 글로 비춰볼 때 윗글의 내용은 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글의 입장에서 이 글을 비판해봐라, 윗글을 비판해봐라, 이렇게 세 번째고, 이제 그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독자의 반응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문제 해결적 글쓰기를 했다면 글로 쓰는 건데, 수능 문제는 글로 안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고르는 문제로 나오죠. 고르는 문제의 한계는 실제로 열린 사고를 측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문제라서 수능보단 다른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 골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챙겨가지고 해결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방식의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에겐 그 수능으로 그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국가적인 과제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여전히 수능이 공정합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능이 지속적으로 없어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과 똑같은 수능을 봅니다. 이유는 4년 예고제 때문에 어떻게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제 바꾸냐 하면 4년 예고제라는 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끝나는 날까지는 얘가 대학 갈 때 어떻게 가는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미 끝나가잖아요. 1학년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연구하냐고. 6학년은 바꾸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대로 간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독서를 하세요인데 애들은 독서를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를 책으로 써서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이런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뭐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 글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책 읽는 얘기, 글 쓰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영업을 열심히 하나 봐요.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뭐 저를 보고 샀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도서관 가면 아마 있지 않을까요? 베스트셀러를 안 사놓은 도서관이라면 좀 이상하죠, 그죠?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것도 출판사에서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습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을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컨설팅하는 수석교사분들의 그 학습 자료를 상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법 얘기, 그 다음 상담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붙여가지고 세바스찬 가만히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책을 써서 이 안에 있습니다. 안 팔립니다. 낼 때는 베스트셀러였는데. 대학 입학의 시작, 진로 설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입시에서 진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1학년 학생이 오늘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는요, 무슨 과를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느 만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생이 ABC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BC는 근데 기초다라는 얘기죠. 인생의 기초는 이런 거야 인데, ABC가 뭐냐에 이름을 붙여봤어요. A는 attitude, 태도다. 그 다음에 C는 choice다. B는 뭔지 모르겠다, 나도. 나라면 책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북이라고 하겠다. 아니면 베스트 오브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B는 이름을 붙이세요. 본인이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에 ABC가 있는데, A는 attitude, 태도다. attitude. 그다음 C는 choice다. 이렇게. 딱 요즘 말에 맞는 말이에요. 요즘의 시대에 맞는 말. ABCD다, A다, 태도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2학년은. 1학년부터는 안 써요. 자기소개서 없어집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금년에 새로 생긴 문항이에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렇게 쓰래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써라. 내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이거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없지. 나만 없나? 다 없어요. 애들이 자기 삶이 바쁜데 무슨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한테 짜증이나 안 냈으면 다행이지. 그죠?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이런 그 인성 역량을 기른다는 거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그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것이 아주 짧은 시지만 그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역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교육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홍익인간의 이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거잖아요. 남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배웠으면 남을 이롭게 해야지. 내가 배우는 건 자아실현. 교육의 목표는 60년대 자아실현이 목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홍익인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사회가 뭐 AI와 더불어 사는 세계 그리고 남과 소통을 잘 안 하는 세계. 뭐 코로나 유행 이후로 사람들은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떡하지? 하는 상대방이 바이러스 덩어리로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그 공동체 정신 혹은 홍익인간 정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길러져야 될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미래에.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다.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애가 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만 잘하면 좋을까요? 역시 착해야 되죠. 그죠? 역시 착해야 돼. 둘 다 잘하면 좋지만,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 그 둘 다 잘하는 아이들은 저 옆집 아이들이고 엄친아 아이고 우리 애는 둘을 다 잘하지는 않거든. 착하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 착해야 된다. 그게 인성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초이스, 선택의 문제입니다. OECD든가 아니면 여러 국제 단체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교육, 우리 후손들에 대한 인류 전체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게 없어요. 네가 이걸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년에 태어났어요? 2014년. 2014년에 태어났는데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듯이 우리는 AI하고 놀아야 된대요. 그리고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간대.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김제 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2시간이면 뉴욕도 간대요. 뉴욕 가서 아르헨티나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먹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달라지는데 우리 애는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하는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짜뉴스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이 뉴스를 선택해내는 이런 역량,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역량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너를 위해서 결정해 준 것보다 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선택 역량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직 못하니까. 근데 2, 3학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책가방 챙겨가지고 가. 아이가 뭐 안 가져왔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안 갖다 줘. 그게 맞죠. 네가 했었어야지. 그죠? 중학교 가면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잖아요. 1학년 때. 그때 뭐 합니까? 수업 시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활동으로 바꿔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야지. 엄마가 선택해주면 아이는 엄마를 한번 쳐다봐요. 책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아이가 선택한 책을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혹시 잘못 고를까봐
내 마음에 안 드는 책을 고를까봐 엄마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늘 선택에 기로했을 때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선택 역량이 안 길러져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딘가를 선택해서 무슨 대학을 가려고 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엄마를 바라봐. 엄마가 그때 바빠서 못 해줬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안 해줘서 못했지.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 애들은 500년 산대요. 너무 길죠. 근데 저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저는 20년쯤 남았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한테 아무리 그 선택을 해주고 그래도 우리 애는 나보다 지금은 30년 차이지만 사는 건 70년 더 살 수도 있고 100년을 더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기르는 법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 특히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때 어리버리 하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행동도 느리고. 그럼 엄마가 맨날 해주잖아. 그러면 애가 성장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딸애는 괜찮은데 아들은 왜 이러지? 아니,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다 해주고. 공부가머니 첫 해도 이봉주 씨 요즘에 좀 건강 좋아졌대요. 이봉주 아저씨. 이봉주 씨 부인이 그 큰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큰아들을 뭐 얼굴 세수하면은 얼굴도 닦아주고 교복이 못 든 것 같다. 교복도 챙겨주고 뭐 온갖 걸 다 해주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 그러고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60대가 돼봐. 애가 집에서 나가서 살고 내 곁에 없어져 주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 나이 안 돼 보셔서 모르죠. 그 나이 돼 보시면 아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밥 때문에 어디 가질 못해. 이런 상황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봐주고 엄마는 좀 게을러야 된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앞으로의 삶이라는 게 이게 홈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없는 거죠. 홈트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게 생겨나는데 없었던 게 생겨난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택배기사가 40만 명이나 됐는데 점점 택배기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그냥 가서 사버리거든. 온라인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세계이고 홈트레이닝 이런 새로운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세계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다. 근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창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가 정신이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간에 자기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정신인 거죠. 혁신적인 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스카이에듀도 오프라인 교육이 쭉 이루어진 사이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이에듀라는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앞에 보니까 여기 이 모임을 주관하는 회사가 스카이에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생각인 거죠. 앞으로는 더 새로운 생각이 생겨납니다. AI가 교육을 하게 되고 AI가 교육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 너는 세계사가 필요하구나. 너한테 세계사를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그 교육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 혁신적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마다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천대학교 갔는데 순천대학도 우리 대학에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겠어요 하고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창업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두고 아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창업하세요. 창업에 도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 파이어족이라는 건데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제목이 돼 있냐면 돈보다 시간 부자가 될래요라고 기사는 났는데 여기 조그만 글씨로 바짝 벌어 원하는 삶을. 바짝 어떻게 벌어요? 바짝 어떻게 벌죠? 이게 어떤 분야에 특화돼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바짝 벌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10억 명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너는 부자가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바짝 벌어 그러려면 전문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게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 전 단계죠.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바짝 벌어야 되니까 바짝 벌려면 바짝 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바짝 버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를 이미 밟아야 되죠. 아이가 뭐 AI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CEO가 돼서 바짝 벌고 싶어.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AI 회사 직원이어야 되죠. 직원이 되려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무슨 공부를, 무슨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알아야 되고, 연습을 해서 붙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진로 목표와 진로 경로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학생이 챙겨놨으면 좋겠다. 이걸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이제 아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모든 공부는 내 마음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에서 OECD가 얘기하기를 언어 문해력, 소리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어 문해력은 국어 영어고, 소리 문해력은 수학이고, 데이터 문해력은 확률과 통계고, 디지털 문해력은 코딩 교육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보통 국영수사가 중요하고 요즘엔 코딩이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는데 OECD도 그 얘기 해놓은 거네. 별거 아니구나. 그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신기하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시급이 낮아. 문해력이 높은 사람이 시급이 높아. 유네스코에서 조사해 보니까 문해력은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고용 기회를 향상하며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대. 문해력이 있어야지.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글로 쓰는 것. 이게 이제 문자를 잘 다루는 게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잘 다루게 되면 고용 기회가 늘어나. 그렇지. 글 잘 쓰고 책 잘 읽고 글 잘 쓰고 보고서 잘 쓰고 뭐 기획서 잘 쓰고 그러면 당연히 취직이 잘 되겠지. 근데 건강도 생긴대요. 뭐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건강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나 보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가 되죠. 수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피엔스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362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썼대요. 그 책에 쓴 게 뭐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은 F=ma라는 그런 공식으로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규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다 신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부처님 말씀, 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뭐 코란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으뜸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뉴턴 이후로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량생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생산 사회가 되고 금융업, 보험업이 만들어져서 현대에 지금 사회가 만들어진 거다. 현대 사회는 수학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가장 오래전부터 써왔던 건 말이고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5,000년 됐고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때쯤부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수학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국어가 어렵고 글쓰기, 독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글을 가지고 노는 게 어렵고 그 다음 말하는 건 비교적 쉽다. 왜냐하면 말은
이상하게 안 가르쳐도 배우잖아요. 그죠? 애가 저절로 말을 웬만하면 배워요. 그런 거 보면 언어는 배우는 능력을 타고났고 DNA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자와 숫자는 사람의 DNA에 기록된 게 아니라서 어려워한다. 의도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현대사회는 수학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생산사회가 됐습니다. 이 바탕에 수학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업, 보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과, 경영학과 관련 필요한 과목이 뭐지? 경제일까요? 수학일까요? 수학. 경제는 모르면 가서 배우면 되는데 수학을 모르면 가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이 말이 이제 곁으로 세면 뭐가 되냐면 문이과 통합이 됩니다. 옛날에는 문과는 사회와 쉬운 수학, 이과는 과학과 어려운 수학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경제과 가려면 사회와 어려운 수학과 과학 할래 말래 네가 알아서 그다음에 이과 공대를 갈래요 어려운 수학과 어려운 과학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엔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없다. 이게 지금 수능이에요. 지금 수능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수완수투는 공통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냐? 미적분 보는 학생들은 유리하고 미적분 아닌 다른 과목 보는 학생들은 불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계열에서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경제 수학과 공업 수학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둘 다 어렵다.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보면 둘 다 어렵다. 그래서 해야 된다. 나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문과를 가서 문과 쪽 공부를 할래요. 그 학생의 권장하는 학과는 어문계. 근데 어문계도 가서 음성학이나 좀 뭐 기계 언어를 하려면 그러면 또 미적분 정도는 해야 된다. 경제 경영보다 더 어려운 수학이 기다리고 있다. AI를 다뤄야 되는 수학이. 그래서 현대 사회는 수학이 필요한 쪽과 아닌 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예전보다 우리 어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되고 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글도 옛날보다 더 잘 써야 되고 뭐 과학적 지식도 엄청 늘어났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애들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애들은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예, 할 수 없어요. 늦게 태어난 죄야.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가지수를 만들어요. 가지수를 만드는데 가지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내지 마라. 너무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아이를 골탕 먹이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숙제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그래서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못 견뎌가지고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큰 게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실패 경험만 있어. 학교에서 못한다고 야단 맞았지, 집에 오니까 엄마가 시험 못 봤다고 또 야단치지, 친구들이 놀리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나 괜찮아.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봤을 거예요. 쟤는 뭐 쓸데없이 옛날에 안 하던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고 있냐. 전기값도 아까운데. 그래서 이제 그 진로가 나타나게 되는데 진로와 과목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물리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진로를 결정짓는 과목 1번 물리. 물리를 안 하면 모든 공대에 못 가요. 의대를 못 가고, 그죠? 의대가 없어지고 수의대도 없어지고 막 없어져요. 야, 의대가 왜 물리를 해야 되냐? 우선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려면 미적분과 물리를 알아야만 된다. 요즘에 의공학을 모르면 의사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리가 의대에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학이에요. 고사에 화학이 있지만 물론 물리를 안 하면 공대를 못 가는데 물리와 더불어 화학을 안 하게 되면 뭐 농생대도 없어져 버리지, 간호대도 없지, 뭐 그다음에 식품 영양 이런 과도 없어지고요. 되게 물리와 화학을 안 하면 갈 수 있는 과가 확 줄거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안 했어. 그러면 경제 경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 과목을 중학교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물리, 화학, 미적분은 아직 안 배워요. 3학년이 되어야 배우거든요. 고3 때. 물리와 화학과 그 다음에 미적분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건가. 물리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공대 아닌 거야. 근데 물리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공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갈 때는 문과대는 또 없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공대는 아니지만 물리를 덜 해도 되는 그런 분야를 가게 되죠. 예를 들면 전기전자공학부가 있는데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전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배우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은 물리를 잘 알아야 되는 수준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학의 레벨이 내려가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배워요. 우리 과는 전자기학만 배우면 돼. 그럼 전자기학만 골라서 배우고 수학도 어려운 수학까지 안 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가르치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학의 레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횡적인 문제와 종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좌표 안에 있는 대학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대학 입시에서 이거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대개 적어도 그 거점국립대를 비롯한 한 상위 30개 대학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물리를 안 하면 공대 못 가요. 화학을 안 하면 뭐 이런 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진로 문제가 진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계속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진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공부하면 된다. 진로를 못 정하면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 중에서 어떤 걸 포기할까가 너의 진로를 결정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경영대나 의대 중에 가고 싶어요. 그래? 두 과의 공통 과목이 있는데 수학에서 미적분, 그 다음에 물화생 2 거기까지 하면 경영대나 의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경영대 가는데 과학을 저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럼 많이 해야지. 왜 많이 해요? 왜 많이 할까요? 네가 CEO가 됐어. 그러면 CEO가 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하고 코칭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가 원래 전공이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대 석사 수준까지의 지식이 있었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물리학 안 하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경영 경제 쪽으로 진학하려면 과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 사회는 언제 하고? 사회는 언제 해요? 어떤 대표적인 사회 과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뭐 문이과가 그 다 문과 공부해도 이과를 할 수 있고 이과 공부해도 문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실제의 방향은 수학 과학 쪽으로 쏠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과 쪽에서 중요한 과목은 세계사와 철학입니다. 인문학에서 중요한 과목이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문사철의 문은 문학이고 사는 역사고 철은 철학인데 사가 교과서에 있는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은 세계사. 그 다음에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교양에도 철학이 있지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들어두면 공부를 하면 폭이 넓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2024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서울대 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상위 30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 얘가 이걸 들었나 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뭘 찾을까요? 뭐 약학 계열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약학 계열은 화투 생투는 해야지. 그리고 수학 중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 저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문과는 확률 통계로 수능을 보고 이과는 미적분으로 수능을 보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왜 하냐고. 수능에 하나밖에 안 보는데 안 하죠.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때 불리하다. 배우고 오라고 했는데 배우고 안 왔으니까 안 배우고 지원했으니까 불리해 이렇게 얘기해서 저걸 전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렇게 발표해 놓으면 다른 대학은 안 하냐? 다른 대학도 저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맨 보니까 경제학부와 농경제사회학부만 미비적분 확률 통계를 하라고 그랬고 보통 문과라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리교육과 하나 있어. 지리 공부하라고. 애들이 하도 지리를 안 하니까. 그 외에는 문과는 뭘 하라고 권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 인문사회 계열은 특별히 뭔가 권장한 게 없으니까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해. 만약에 역사를 전공하는데 중국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사회 과목을 세계사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어를 할까요? 중국사는 중국어 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했는데 중국어 하나 시간 선택하다 보니까 뭐 세계사를 못했어. 그럼 못한 거지 뭐. 그렇게 되죠. 그죠? 내가 역사과를 갈 건데 경제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역사를 들을까요? 경제를 들을까요? 역사 들어도 되고 경제 들어도 돼. 네가 공부는 네가 맘대로 해. 이렇게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수학이 필요한 쪽만 수학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요. 많이 들으셨죠? 전공 적합성. 근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니까 역사과 공부하는 애는 세계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됩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는 없죠. 동아시아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좁게 얘기가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지 않고 계열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니 해도 꼭 필요한 과목들은 요 정도다. 더 이상은 네가 알아서 배워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너만의 역량으로 흡수해라. 말씀 더 드려야 되나요? 어떤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꿈이 바뀌었어요. 컴퓨터공학자로. 그래서 물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동아리도 생명과학 동아리 하다가 물리 동아리 하려니까 이제 그때 이미 시간이 늦었어. 그래가지고 생명과학 동아리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명을 너무 많이 했고 물리를 너무 적게 해가지고 컴퓨터학과 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의대 가 그럴까요? 꿈이 바뀌었는데 의대도요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 꽤 많아요. 해부를 못 하겠대. 그 사람 사례가 어떻게 칼을 대?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의대도.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맞아서 못 가겠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컴퓨터를 하러 가야 돼.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한 건 다 생명이야. 관계 없어 보여. 그럼 뭐라 그래요? 앞으로 컴퓨터는 바이오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거니까 네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우겨. 아니 없는 거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누가 카메라하고 전화기를 결합시켜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낼 줄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은 그거 없으면 죽는데. 또 이런 세계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아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혹은 꿈이 바뀌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꿈이 바뀌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만의 새로운 역량이 만들어질 거다.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공부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인 연세대학교는 수학 논술을 보는데 수학 과목이 다 있어요. 수완수투, 확통, 미적, 기하 모두 없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은 경희대, 성대 훌륭하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수완수투, 확통, 미적에 기하가 있어. 나머지 전체는 없고. 근데 건국대, 덕성여대, 서울 과기대 오면 수완수투, 확통, 미적, 기하가 없어. 여기는
수학 논술을 보는 데는 다 이공계예요. 이공계거나 의대거나.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센 대학일수록 보는 게 많고 센 대학이 아닐수록 적게 보는구나. 적게 보는 대학은 적게 배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대학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고 적게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여기다, 여기. 나는 Y가 좋아. 아니, 서울대하고 고대는 어디 간 거예요? 왜 없지? 논술고사를 안 봐요. 논술고사를 안 뽑아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어디까지 하느냐와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경북대학교 보세요. 의치, 수의예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수완수투를 보는데 의치, 수의예과는 수완수투에다가 미적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죠?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애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어디까지 힘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건 포기하면 안 될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전기전자공학부라는 게 있는데 전기전자 하면 다 물화예요. 서울대도 물리하고 화학 해오라고 그랬어요. 연세대학교는 논술고사를 보는데 물리와 생명과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세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가 의대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 의대와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해가지고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한 것이 맞는지 검색도 해볼 뿐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있었다면 거기에 맞는 대학이 어딘지 찾아봐라. 다음에 이 얘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정보 관련 학과의 과목들을 쭉 보니까 A대학교가 있는데 A대학교는 미적분학 공학수학 1학년 때 이미 공학수학 1 배우고 2학년 때 공학수학 2 배웁니다. B대학은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일반 수학은 뭐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도 대학은 공업수학을 배우는데 여기 오면 일단 고등학교 수학을 한 번 더 배우고 공업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학 실력이 약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에 좋지. 그래서 대학에 공부를 덜 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군 미달인 대학도 많고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일단 쉬운 거부터 배워. 쉽잖아요. 쉬운 거부터 배워요. 그래서 쉬운 거 배우고 어려운 건 다음 학년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학생의 성적표를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해서 대학 가서 공부할 때는 어려운 수준으로 대학 좀 센 대학 수준으로 같이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 다음 단계부터 하는데 일반고에서 수학은 미적분까지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물한, 물투, 화원, 화투 이런 수준 배우고 뭐 경제 배우고 세계지리, 세계사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수준까지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애들은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수준. 그 어려운 수준에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수능에 응시자가 적은 과목. 어려워서 응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그 수능 과목에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과목이라고 해서 응시자가 적은 과목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 안 했는데 잘할 것 같은 학생이 있고 했는데 못한 학생이 있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수능은 했는데 못하면 그 과목 수능 안 보면 되죠. 학생부 전형은 했는데 못한 애, 종합전형이라면 했는데 못한 애와 안 했는데 잘할 것 같은 애 중에서는 했는데 못한 애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1번 도전 정신이 있다. 얘 봐 못해도 하려고 하잖아. 2번 맛은 봤으니까 다시 가르치기가 쉽다. 얘는 평생 도망 다니는 애야. 안 뽑아. 그래서 도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간절함 도전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근데 아이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어려운 과목 하다가 수능 과목 제대로 공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못하냐 그러죠.
아니 탐구 두 과목밖에 안 보는데 3학년 때 그것도 못하냐? 두밖에 안 보는데 어차피 국영수는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국영수에서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미적분 할까 말까 이제 그게 큰 선택인데, 그거 이외에는 물투와투 할까 말까. 아, 내신 나쁘다고 어디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떻게 안 되냐면 그게 또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 성적이 ABC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해. 그마저도 안 하려고 하면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앞으로 네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그 뭔가 성취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엄마도 너무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엄마가 이제 독려를 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 가봐.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중요한 덕목이 뭐냐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 말씀한 대로 도전. 꾸준히 노력해라. 도전했으면 노력을 해야죠. 뭐 꿈은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건데 등산하는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체력 훈련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허풍인 거죠, 허풍. 그러니까 도전하고 노력해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역량을 계속 길러야 되고 깊고 넓게 공부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공학 한다고 물리만 하지 말고 생명과학도 하고 철학도 공부 좀 하고, 자율주행차에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면 차를 멈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차주가 다친 거야. 그럼 그 차를 사겠어요? 사람이 뛰어들면 콱 서가지고 내가 다쳤어.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주는 안 다치는데 뛰어든 행인을 다치게 하는 차는 살까요, 말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도 철학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철학적인 문제가 늘 들어가 있게 된다. 철학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게 되니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넓고 깊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입제도가 있는데, 대입제도는 많이 아시니까 후다닥 갈게요. 이게 그 대입제도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점수를 주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가 점수를 줘. 논술은 대학이 출제해서 대학이 점수를 주고, 수능은 국가가 출제해서 국가가 점수를 주는데, 이 주는 방식에 따라서 시험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시험은 많이 보면은 뭐 전교생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학년 전체. 수능은 4, 50만 명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규모에 따라서 출제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뽑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망친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시험은 수능. 이미 망쳤거든. 그러면 학교 다니는데 안 망친 학생은 누구예요? 전교 1명, 1등 안에. 그죠? 그러니까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학교라면 1등 안에도 다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지? 1.0 퍼펙트가 아닌 거야, 얘가. 그러면 얘도 뭘 바래요? 수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수능을 바란다. 이게 이제 수능에 대한 그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데 공부는 학교에서 배워야지만 실험, 실습, 토의, 토론, 뭐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능만 공부하게 되면 되게 오답을 이렇게 지워가고 남은 게 정답 이렇게 되잖아요. 수능의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정답,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 하나가 오답인 거. 그러면 맞는 거 골라라 할 때 틀린 거 이거 하나 고릅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거꾸로 고른 거. 왜냐하면 다 정답인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럼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에 그런 어려운 문제 내면 신문에 나요. 애들을 잡으려고 그러냐. 정답,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 오답 2개. 정답, 매력적인 오답, 나머지 3개가 오답. 쉬운 문제는 정답, 끝. 4개가 다 틀려 보이는 거야, 딱 보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 생각도 밝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제대로 잘 따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돼. 단지 거기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 애가 불쌍해.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쌀에다가 물을 1.2배를 넣고 불을 떼서
끓인 다음에 다 끓으면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서 좀 있다가 풀면 된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20초밖에 안 걸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요? 쌀에다 물을 몇 배 넣을까? 1.0, 1.1, 1.2, 1.3, 1.4. 모르는 건 3번이라고 그랬어. 3번 찍었더니 맞았어. 진짜 맞았어. 1점이야. 근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은 답을 해야 돼. 쌀하고 물하고 주고 밥해봐. 밥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게 참여하는 학습, 실제로 해보는 역량학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구성해 간다. 자기 세계를 구성해 간다. 이런 뜻을 이제 지금은 신봉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지식만을 외워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수능으로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안 돼. 사회 나가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교에서 하라 그럴 때 해. 뭐 하냐? 1번 학습활동, 2번 수행평가, 3번 도서관 가서 더 궁금한 거 찾아봐. 3박자. 이걸 해라. 특히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싸움은 어떤 게 좋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잘 다니게 할까? 아니면 시험만 잘 보게 할까? 근데 사람들은 이미 시험은 망쳤기 때문에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게 낫다. 여기서 일로 돌아와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아요. 언제 돌아올까요? 2학년 기말고사 본 그날 밤에. 난 도저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걔가 논술로도 대개는 못 가요. 일로 와야 돼. 언제 오냐? 2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날 오면 안 돼요. 늦어. 그날부터 와야 돼. 왜? 정신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60%, 70% 이렇게 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하냐면 이게 좋아하잖아. 수능. 그래서 수능 40%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대학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았던 16개 대학은 정시를 늘려라.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늘어난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대학들 중심으로 우리가 그 왜 서열 얘기하잖아요. 뭐 서연고, 서성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건국대 수준까지 그 대학들이 정시가 늘었다. 40%로 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학 이외의 대학은 똑같아. 그런데 전북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교과전형과 정시야 원래. 중요해. 종합전형 그렇게 아주 많이 뽑지 않았었어. 그렇게 얘기가 돼서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다는 아닌 거다. 그러나 좋은 대학 가려면 수능이 는 건 맞아. 근데 수능은 재수생 비율이 60%, 70%씩 돼. 그러나 종합전형은 여전히 재학생 비율이 90%야. 종합전형으로 가야지. 이제 종합전형화의 효자지. 빨리빨리 끝내고 12월 달부터 놀아야지. 그 12월 달 정시 본다고 해서 원서 쓰고 1월, 2월 됐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떨어졌어. 가슴이 아프죠. 재수해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준비를 일단 하고 있어라. 학교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문해력도 늡니다. 수학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 잘 보게 돼요. 근데 학교 생활을 설렁설렁 해주면 나중에 개념 원리를 몰라가지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맞는 쉬운 문제는 다 맞고 남들이 맞는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죠. 뭐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2022학년도에 비해서 교과전형이 늘었어요. 종합전형도 모집 인원 늘었네? 줄었대더니? 그죠? 정시는, 수능전형은 줄었네? 이게 뭐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의 현상과 서울 시내에 있는 몇 개 대학의 현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 이렇게 본다. 수능 준비를 하는데 국어, 수학 요거 선택하는 건 3학년 때 하면 된다. 대개 3학년에 합니다. 일반고에서 이걸 2학년에 가르치는 학교는 진짜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3학년 때 한다. 그러니까 2학년 때 34문항은 34문항은 2학년
공통 22문항은 수완수사 2학년, 2학년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1학년이에요. 2학년 공부 잘해야 되고 지금 2학년이에요.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하죠? 2학년 공부 다시 해. 2학년 공부를 배워야 돼. 근데 2학년 공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1학년 걸 다시 해. 1학년 거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시 해야 돼.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나오는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답은 5분의 2.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해서 5분의 2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6학년이 되면 원의 면적 구하기 나오거든요. 도형에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지? 중학교 때 배워서 파이 r 자승인가 2파이 r인가 뭐 헷갈리다가 그게 왜 그렇게 되지? 설명해봐. 몰라. 그래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집을 풀거나 인강을 봐라. 인강을 보고 복구를 한 다음에 와라. 복구하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6학년 때 배웠던 수학을 그때는 1년 걸려 배웠지만 지금은 2주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거든.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중에 하나를 2개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볼지는 뭐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단 웬만하면 다 맞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표가 있는데요. 여기 성적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A, B, C, D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게 A가 쉬운 문제예요. 이 학생이 이제 영어를 봤는데 A, A, B, A, A, A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D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맞고 어려운 문제 가면 틀리잖아요. X. 그래서 쉬운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는 애는 덜렁거린 거죠. 덜렁거리거나 실수로 틀렸어. 그럼 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꼼꼼하게 잘 해라. 또 어떤 애는 어려운 것만 공부해가지고 쉬운 거를 틀린 애들도 또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어려운 거, C나 D는 어려운 거고 특히 D가 어렵죠. 수학은 E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건 공부를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안 다뤄줄 수도 있어요. 알아듣는 애가 없으니까 안 다뤄주지. 그건 누가 알아? 재수생만 알아. 재학생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다루지를 못해. 알아듣는 애 없고 그 얘기하면 내가 자버려. 그냥. 저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EBS에 다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든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지평선으로 오라고? 영어는 절대평가다. 영어 공부 놓지 마세요. 근데 영어 2등급 맞는 게 애들의 목표거든요. 영어 2등급이 20% 안에, 지난해는 29.14%니까 영어 3분의 1의 영어 2등급 안에 들었어요. 쉬워. 영어가 쉬우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근데 평가원은 영어가 쉬웠으니까 너무 1, 2등급이 많아가지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 그러니까 확 떨어지죠. 쉬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영어 성적이 좀 안 나올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언제나 영어는 열심히 해라. 이 세상에는요, 전공을 잘하는 학생과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영어와 전공을 동시에 잘하는 학생이 드물어요. 둘 다 잘하면 취직이 반드시 됩니다. 기업이 원해. 근데 영어를 못하거나 전공을 몰라. 영어 잘하는 진짜 많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외국 살다 온 애도 많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애는 많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어. 영어만 잘해. 뭐 애들 속히 말하는 뭐 미국 거지라고 그러든가. 도대체 아는 건 없는데 영어는 잘하는 애가 많다. 근데 둘 다 잘해야 된다. 왜 둘 다 잘해야 되냐면 모든 제품은 영어 쓰는 사람한테 판다. 그게 더 많은 고객이 있다는 거죠. 뭐 중요한 건 2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학습, 학습 활동하면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건 아니야.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라. 언제부터? 그렇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그날 저녁부터.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이 학생을 보세요. 92점 맞았는데 3등급, 95점 맞았는데 1등급이야. 그러면 요 사이 어딘가 보면 평균이 비슷하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1, 2, 3등급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80명이나 되니까 3등급 맞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3등급이면 4, 11 그 밖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점수로 보면 12, 3%, 15%뭐 그런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10%면 28명, 그러니까 20 몇 명이 있는 거죠. 요 안에. 얘 앞에 20 몇 명이 있어. 이때는 얘 앞에 별로 없어. 278명이니까 10명이 1등급이라고 치면 10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25명서부터 그 1등까지, 1등부터 25등까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있나 보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평균을 내면 1, 3이니까 2등급. 국어 2등급이네. 근데 얘를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볼 때는 아, 얘가 1학기 때 들어와가지고 수완수투니까 2학년 성적이죠. 독서문학 2학년에 있는 과목이거든요. 2학년 올라왔는데 얘가 글쎄 첫 시험을 좀 못 봤어. 그래가지고 3등급을 맞았는데 A풀 그룹은 아닌 것 같아. 근데 A그룹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2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얘가 국어를 잘하긴 잘하는데 시험 한번 망치네. 수학 보니까 야 95점 1등급인데 얘 83점인데 3등급이야. 여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미분, 적분이 나와. 미분, 적분은 잘했는데 함수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 세특을 보니까 함수가 별로라고 써있네. 별로라고는 안 써있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딘가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발표도 했고 뭐 친구도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삼각함수에 아무 얘기가 없어. 얘는 삼각함수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애구나. 우리 과는 삼각함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과니까 미적분만 잘하면 되거든. 3학년 때 미적분 선택했나? 수한수 때 미분 적분 했으니까요. 그죠? 그걸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영어는 잘하네. 1등급이네.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 80군데 1등급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95인데 1등급쯤 되게 조정했구나. 물리를 선택했네. 280명이 됐는데 261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소수가 선택한 과목이야. 야, 물리 선택자 그래도 60명이나 되는 거 참 많다. 다른 학교는 뭐 20명밖에 안 되기도 하는데 60명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2등급이야. 그러니까 60명이니까 1등급은 4, 6, 24, 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등급이면 한 6등 한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뭐 6, 7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한 학생 중에 그 정도 해. 6, 7등 해. 수학을 하는 것 봐. 수학에서 얘가 이것만 못했지 나머지 다 잘하잖아. 물리 괜찮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주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괜찮게 잘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이 예컨대 서울대 지원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못해. 왜냐하면 대학은요. 지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왜냐하면 정원만큼 뽑는 거거든.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어. 그러면 얘보다 다 괜찮을 것 같은 애가 5였으면 떨어질 거고, 얘보다 다 그냥 그런 학생이 있으면 면접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6군데 하나 내니까 그 중에 너는 서울대 하나 내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하나 내보고, 숭실대 내긴 너무 아까우니까 거긴 내지 말고, 뭐 전북대 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학 지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영어는 아주 잘하고 난 나머지 과목들은 잘하는, 영어 A풀, 나머지는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교과 전형이라면 그냥 2야. 평균 2등급. 평균 2등급이면 어디 가지? 어디 가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못 가요. 이면 중앙대 가냐? 못 가. 근데 중앙대 내면 종합전형으로는 가냐? 갈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게 이제 학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라서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는데 3학년 끝때까지 계속해서 좌절만 안 하고 시험을 계속 못 보면 그러면 붙지는 않죠. 제가 앞으로 대학 가서 잘할 테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얘보다 잘한 학생이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건 곤란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성적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 3등급, 1등급이지만 그냥 이가 아니라 국어를 잘하는데 좀 망쳤나 보다. 국어 시험 망치고 나서 수학도 같이 망쳐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국대학교 거예요. 근데 제일 점수가 높은 게 전공적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거든. 근데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는 인성이 나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착해. 그래서 인성에다 배점을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성이 나쁘면 이거 빵점 줘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인성은 20점 배점 해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하려는 과가 무슨 과인지 아냐.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과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지원하는 과의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학과 소개. 이 학과 무엇을 한다는 과구나. 두 번째는 1, 2학년 교육과정. 1, 2학년 때 뭘 배우는구나. 어디서부터 배우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수들의 전공. 교수를 아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어떤 전공을 한 교수들로 메워져 있는지를 본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아 나한테 맞는구나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 있는데 그게 전공 관심도예요. 그다음에 전공 수학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대야 그러면 물리 원투 해야 되고 공대인데 화생공이야 그럼 물리 원투도 해야 되는데 화생공이니까 화학 원투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수학은 미적분을 해. 그런데 우리 학교는 과학 2과목을 2과목밖에 못하게 선택이 그거밖에 안 돼. 세 과목 하나는 없어. 그러면 화생공을 가는데 물투 화투 할까요? 화투 생투 할까요? 찾아봐야 되죠. 그 대학 보니까 아 물투 생투 물투 화투가 맞구나. 물투 화투가 맞아요? 화생공은 물투 화투가 맞아요. 공대는 무조건 물리거든요. 물투 화투를 선택하고 생투는 동아리 생명과학 동아리 했어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화생공 올 생각은 아니어서 그건 안 했는데 대학 가서 할게요. 그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전공 수학 능력입니다. 전공하기 직전까지, 대학에 와서 배우기 직전까지를 잘 배웠을까? 대학에서 배울 걸 미리 예습하는 학생은 일반고에는 없어요. 과학고 영재고만 대학 과정을 미리 배우는데 그래도 또 배워요. 우리 애 과학고 다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 서울 과기대만 해도 1학년 때 들어가면 영어로 강의하거든요. 영어 강좌 절반쯤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끝이야. 남학생은 군대 가고 여학생은 휴학해. 큰 다행인 건 여학생은 공대 잘 안 가. 큰 다행이라서 군대를 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게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방대 육성법 제15조. 2항.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의대, 한의대, 치육의대, 약대, 간호대 입학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은 뭘까? 이거 궁금하죠? 다음에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돼. 이거 새로 생겼어요. 왜냐면 이거 없었거든. 근데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서 중학교 나왔는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경기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김제로 이사 왔어. 그래서 고등학교 다 다녔어. 해당이 안 돼. 중학교 다녀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것이니까 졸업하기 전에 오면 되나 봐요. 3년 단위라는 얘기 있나 없나? 안 보여요, 그거는. 어쨌든 중학교는 이 동네 와서 중학교를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 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거주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기 살면서 다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암암리에는 써놨네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꼭 김제만은 아니죠. 뭐 전북 지역. 전북에 있는 데는 전북 지역, 아니면 전북 지역 말고 또 그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도 전북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게 되면 광주 전남에 해당되는 학교 아니면 전북에 해당되는 학교를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전북 여기. 전북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광주는 광주대, 광주여대, 전남대,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초당대, 전북에 있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이렇게 해서 이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하는데 각 대학마다 선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는지 하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설명회를 할 때 들여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고, 대학 입학 준비는 학교 공부로부터 해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홍보 사진이에요. 2009년에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학교 달력 만들려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전히 유효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만듭니다. 19군 10학년 국어예요. 이제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로만 학습 목표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 말이 성취기준입니다. 성취기준은 곧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기준이에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라는 성취기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평가 준거 성취기준이라는 걸 오면 이렇게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성취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국어 교과서가 있어요. 1학년 국어인데 10학년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 스마트폰 정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삶의 문제를 다룬 걸 읽었어. 글쓴이의 생각,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 사실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해라. 그 다음에 네 생각은 뭔지 밝혀봐. 대안을 제시해봐. 그죠? 문제 해결적 글쓰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문제 해결적 글쓰기, 문제 해결적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활동이 나와. 스마트폰 정도 어떻게 되는 글을 읽고 글쓴이는 뭐라고 했어?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평가해 보자니까 비판적 읽기죠.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대안 마련, 문제 해결적 글쓰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그 학습 문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건 쉬워. 누구나 다 아는 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뭐냐면 외모지상주의 관련 글과 육식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두 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리고 문제가 뭔지 이 글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나 책을 찾아 읽고 다른 책을 보는 거죠. 비교하면서 읽기, 따져 읽기.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자, 했어.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한 이 활동을 다른 글을 가지고 한 거죠. 앞에서 여기서 한 이 활동을 다른 글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모든 해결 방안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평가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한 게 이런 거죠. 수업 평가 계획이 있는데 학습활동에 주어진 평가 계획을 충실히 하지만 수행평가 과제가 있어. 스스로 삶의 문제에 다룬 책을 찾아서 하나 읽어라. 과제를 낸 거예요. 과제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하는데 보고서로 써도 되지만 우리 반에는 글 못 쓰는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와서 발표해볼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했더니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부에 쓴 거예요.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다루는 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글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 글쓴이가 제시한 대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드러낸 글을 썼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이거를 봤어요. 아, 얘가 창의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이구나.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얘는 AI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읽었구나. 책도 다 읽네. AI 교육혁명 무슨 책이지? 하고 검색해봤더니 400쪽이나 되는 AI와 관련돼 있어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고 얘기한 책이구나 보는 거예요. 얘가 AI를 전공하거나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일까요? 아닐까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너무 매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세특을 썼는데 세특 보니까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썼대요. 아이큐 84성 무라카미 하루키도 나오고 데미안 애프터유 데카메론도 나오고 빅토리아 시대 낙관론 실존주의 양귀자의 한계령 엄청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학습 활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점이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라면 당연히 몇 점 맞아야 돼요? 93점 맞아야지. 얘가 73점 맞았다면 어디서 27점을 까먹었을까요? 지필고사를 0점 맞았나? 그렇게 되겠죠. 이상한데? 다른 과목하고 연관성을 봤을 때 얘가 뭘 했나를 보는데 이 정도 학생이라면 글 읽기가 아주 멋있고 자기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학생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야, 괜찮다. 응? 안 했는데 썼으면 어떡하지? 안 했는데 썼으면 어떡하지라는 물음을 하면 교육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찾아서 문제를 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학습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습활동을 하고 수행평가를 더불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있게 뭔가 알고 싶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고 뭐 구글링을 하든가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라. 찾은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끈기를 가져라. 끈기. 근성 있어야 돼. 근성. 끝장을 봐야지. 그리고 깊이와 넓이는 늘 등장하는 말. 그래서 폭넓게 공부해라. 그리고 한번 호기심을 가졌으면 끝까지 좀 파고들어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종합전형으로 저는 안 갈 건데요. 정시 간다고? 정시에서 2023년도 정시에 뭐 배우는지 평가할 거래. 너 빠져나갈 거면 없어. 서울대가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해볼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대학도 공대 오는데 생환 지원 그것만 배워가지고 오겠어. 그럼 싫잖아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배웠나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임진택 사정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에다가 서울대 정시처럼 이렇게 해서 교과 종합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경희대도 할 거야. 교과 아무거나 잘해가지고 쉬운 과목 선택해서 성적 좋은 애 우리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목 선택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건 이 학생이 경제과를 들어갔는데 물리, 화학, 물안물투, 화원, 화투를 들었어요. 공대 아냐? 근데 경제과를 갔어요. 수시에 경제과 지원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묻더래.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야, 너 물투, 화투 했다며? 너 이과인데 문과로 전과 했지? 교차 지원했지?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야, 나 원래 꿈이 공인회계사야. 근데 왜 그거 했어? 나는 숫자가 좋아. 나는 윤리나 이런 숫자 안 나, 세계사 이런 숫자 안 나오는 과목을 못 하겠어. 이제 이런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나눠놨을 때 무엇을 할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히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전공 적합성 있는 과목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과목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수학, 물리, 화학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머지 과목들은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해라.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4학년이 되면 이제 독서 준비하고 독서하고 독서 내용 간추리기가 있는데 3학년 때까지는 그림책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근데 4학년이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차례를 보고 읽을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는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국어사전을 활용하면서 읽는다는데 이게 지금도 이걸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교과서로 공부할 때 차례를 봐요. 차례를 보고 내가 이걸 배우는구나. 앞으로 이걸 배우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며 동시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활용해서 읽어라. 그 다음에 그림으로 정리해라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웁니다. 이것도 지금도 해라. 뭐 세계사 연표를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4학년 때 이미 배웠었는데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니? 워낙 아무도 안 하니까 자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세계사의 사건 연대표를 만들어서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했다. 아니 당연히 해야지. 뭐 생각 근무를 만들어가지고 배운 것들을 정리했다. 4학년 때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지난 6월달 모의고사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 독서에 관한 글이거든요. 이 독서에 관한 글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 볼까요? 이게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책을 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어. 책을 읽은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있어. 그걸 통합해서 의미가 커졌어.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 내 친구들, 독서 토론을 같은 그룹, 상호작용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읽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 의미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구나. 내가 읽은 건 좀 잘못됐구나 하고 의미가 재구성돼. 그래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 너 혼자 읽은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서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의미 구성으로 더 넓은 의미 구성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이런 이상하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어쩌고 의미 구성이 어쩌고 이런 말을 쓰는 거다. 그래서 2단계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책 읽는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죠. 수능국어 학종 도서는 다르냐? 수능국어는 A4 한 장보다 한 달락 더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를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읽고 빨리 하는 게 문제고 종합전형은 빨리 읽냐고 물어보지는 않아. 그런데 두꺼운 책을 읽고 요약을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질문 2개를 붙여봐. 이게 연습이야. 그랬더니 한대는 소리가 제가요 요약이 안 돼요. 요약이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단락별로 요약을 해라. 옛날 했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했거든요. 각 단락의 주제를 요약을 하고 부연 단락 빼고 예시 단락 빼고 다 빼면서 핵심이 뭐지 이거 했어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해서 책을 요약하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전공 관련 책만 읽는데요. 제가 의대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생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간호대 가려고 하거든요. 간호사의 길, 나이팅게일, 이런 책을 읽고 있다. 그러지 말고 골고루 읽어라. 책이라는 건 골고루 읽는 거고, 네가 간호대 가는 건 가서 공부하는 거지.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권 읽어보면 돼. 한두 권. 그러나 네가 읽어야 될 책은 모든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어라.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하세요. 꼭 좀 찾아보세요. 서울대 갈 거 아니니까 하고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도 보고 다른 대학들도 보고 다 보는 서울대 아로리를 찾아본다. 그래서 아로리에 여기에 보면 여기 입학 안내도 있지만 여기 학생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2가지에 보면 재밌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몇 시나 됐지? 9시요? 원래 9시 반까지 한다면서요? 9시까지인가? 9시? 그래서 이 얘기는 시작했으니까 하고 끝내야 돼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문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는 공부법 얘기인데, 이제 공부법은 원래 크게 3가지예요. 현재 나를 파악해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목표를 세워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해봤어. 잘 안 돼. 계획을 수정해. 또 수정한 거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대로 해. 그러고 다 끝났어. 그러면 평가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 뭘 모르지?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특히 모르는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는 건 아니까 넘어가지는데 모르는 건 더 생각하기 싫어해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한 번 시험 봐서 틀린 문제 또 틀린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고3 학생들이라면 모르는 걸 알려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틀리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3학년 9월 달까지만 해도 모르는 것을 더 알아가야지 성적이 오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외울 건 외워라.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제를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자,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나옵니다. 다 하시면 되는 거죠.
한 주 주간 계획 세우기.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들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나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더 공부가 잘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지 놀지. 계획을 안 세우면 놀기 시작하면 꾸준히 놀아요. 그걸 아이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놀면 계속 놀고, 한 번 공부하면 계속 공부 안 해. 무슨 일을 만들어서 놀아. 그리고 이제 계획은 꼭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계획 세우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전에 일단 계획 세우는 연습을 같이 해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해요. 계획을 세운다. 계획 세우는 것이 1번이다. 계획 세우는 법에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별거 다 있어요. 유튜브에 뭐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할 때 있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고 별게 다 있다. 유튜브를 찾자. 학습법 내면화. 일단 개념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필기 요약 노트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쭉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있죠. 개념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개념 이해해야 된다. 앞에 보여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학년 책에 나오는 원의 면적 구하기예요. 원의 면적 구하기.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지? 사각형은 네모나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이거 원은 밑변도 없고 높이도 없는 데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수박처럼 잘라서 붙였다. 그래가지고 밑변은 원주의 2분의 1, 높이는 반지름이잖아요. 원주는 뭐지? 흔들려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지름이니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죠? 3.14 파이. 높이는 반지름. 그러니까 요게 또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의 2분의 1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높이가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 2번 나왔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이 R이니까 R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주율은 파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R 파이 제곱이 아니라 파이 R 제곱이야. 이상하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개념을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때까지 설명해봐. 이게 아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올 때까지 배우는 모든 것들의 개념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 팔을 어느 무릎에 대고 있을까요? 근데 뭐 답은 오른팔을 왼무릎에 대고 있습니다. 무릎 아니고 허벅지죠.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를 안 물어봐요. 이런 문제 물어보면 어느 팔을 어느 무릎에 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검색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정답은 조각은 생각을 안 해. 저 사람은 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수그리고 있잖아. 가슴이 얼마나 어두워. 그리고 이 조각이 지옥문 앞에 있다며 인간은 무엇일까요? 고뇌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이상한 정답. 그러니까 네 답이 오답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우겨라. 그 다음에 열심히 써라. 필기하면서 써라. 제가 도전 골든벨에 나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제가 나오는 프로 안 보셨죠? 예, 확실히 유명하지 않은가 봐. 그래가지고 나가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하고 난 다음에 30분 했는데 방송은 6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6분 동안 그 30분 동안 한 내용 쓴 사람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공부하는 애들은 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글씨 빨리 쓰기예요. 2개의 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개의 필체가 첫 번째는 예쁘게 쓰기. 두 번째는 빨리 쓰기. 알아볼 수 있게 빨리 쓰기. 여민지 기억나세요? 오래된 얘기예요. 10몇 년 된 얘기인데. 여민지 선수, 축구 선수죠. 여자 축구 선수. 훈련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빽빽하게 필기를 해놨더라. 나중에 감독이 돼도 큰 감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선행학습보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라, 복습. 그래서 이 복습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요. 그 복습을 하면 이제 망각되지 않고 장기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퀴즈. 에빙하우스는 몇 년대에 살았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니까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에빙하우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백과사전 찾으면 되잖아.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3.1운동 때 사람이야. 1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복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중요한가 보다. 복습을 하자라는 거죠. 예습 조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행을 하면 개념 원리만 쉽게 쭉 배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어려운 문제를 지가 못 푼다는 걸 몰라요. 두 번째는 시험을 안 보니까 알긴 아는데 깊이 있게 알지 않아. 그리고 선행을 할 때는 쉽게 쭉 가르쳐 놨으니까 시험을 봐도 쉬운 거 가지고 보잖아요. 본인이 다 잘하는 줄 알죠. 그래서 학교에 진도 나갈 때는 딴짓해. 그럼 공부 잘하겠어요?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잘하는 거거든요. 현행, 심화. 수능으로 얘기하면 뭐 D난도, E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예습은 해라. 왜냐하면 예습을 안 하면 뭐 배울지 모르잖아요. 학교 가서 멍하고 있다가 놓치거든. 그러니까 예습은 해야 됩니다. 한 학기 정도를 먼저 가는 것은 보통은 예습이라고 해요. 학년을 건너뛰거나 다음 학기 걸 공부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보기 전 것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넘어가는 건 그 다음 순간에 해도 된다. 서울대가 아니라 이게 뭐지? 공부가머니 할 때도 앞으로만 나가고 넓이를 안 넓히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선행 학생 무지무지하게 하는 애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넓이를 넓혀라. 그 피라미드 만들려면 밑바닥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넓이를 넓히는 법 1번이 뭐죠? 독서를 해라. 그 다음에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례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 했었습니다. 차례는 국어 영어는 차례를 붙여봤자 뭐 배운지 몰라요. 실타래를 푸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회나 과학은 이렇게 차례를 보면 그 안에 다 있다. 뭘 배우는지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차례를 복사해서 축소 복사해가지고 붙여놓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배워왔고 지금 배우는 건 뭐고 앞으로 뭘 배울지를 안다. 작년 것도 붙여놔라. 그래서 아직 안 나간 건 붙여놓을 필요 없어요. 지금 학기 이전 것도 붙여놓거나 보관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례를 보고 내용 써보기. 이게 요즘에 하는 공부입니다. 문제결정 글쓰기로서의 논술문의 이해. 그 안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본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과 방법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방법은 진짜 잘 알아요. 뭐 보고서를 써라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그냥 팍팍 붙여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어. 지식을 쌓아야 된다. 기억할 건 기억해라라는 거죠. 손여름 피아니스트와 연주자들 악보가 없어. 악보가 외울 건 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이란 아까 했어요. 학습활동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도서관에 매일매일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봐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찾아보면 좋겠다. 페임랩 코리아라는 대회인데 설명하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3분이에요. 3분. 3분 안에 설명해 보기. 그래서 페임랩 코리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면 뭐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설명이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도와 설명의 방법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볼 수가 있고요. 벽에다가 요거 붙여놓고 요거 커피컵 뚜껑이에요. 종이컵. 종이컵에 있는 플라스틱 뚜껑.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청중이 없으면 저거 보고 얘기할 거거든요. 요 카메라. 그럼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니까 평소에 이거 보고 얘기하면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방송인이 돼도 큰 방송인이 될 수가 있다. 면접 겁낼 거 없다. 그럼 뭘 설명하냐?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예컨대 시의 운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운율이란 운과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은 같은 자리에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고 율격은 음의 고저장단, 뭐 높낮이, 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음악적 느낌을 주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몇 과목을 매일매일 설명해 본다. 근데 하나에서 3분 안에 하니까 실제로
총 걸리는 시간은 20분 이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앞에서 하면 애가 틀릴 때 잘 창피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야단칠까봐 두려워서 쫄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냥 벽 보고 하고 네가 녹화해라. 그죠?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AI한테 배우는 걸 더 좋아한대요. 왜 AI한테 배우는 걸 좋아할까요? 틀려도 괜찮거든. 야단 맞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처럼 벽 보고 얘기하고 네가 녹화해서 네가 평가하고 반성하고 잘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엄마 앞에서 가끔 해. 내가 엄마 봐줄게. 그럼 엄마가 할 때는 절대로 지적하면 안 돼요. 그냥 웃고 말아. 애가 중간에 틀려도 웃고 만다. 그냥 잘했어 그러고 만다. 마지막 문제 풀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면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개미너리가 있을까? 곤충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개미너리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없죠. 곤충은 허리가 없어요. 개미허리는 뭐야? 비유적 표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속기 쉬운 이런 것들까지 문제로 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개 공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우리 부원장님 질문 좀 받아주시고. 예, 질문 받으시면 제가 옆에서 얘기할게요. 아마 없지 않으실까? 시간이 지나서. 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질문. 고3. 얘 생각에는 의치안이나 뭐 이런 확실한 과 아니면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래요? 응? 뭘 해야 된다고요? 인서울 해야 아.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마음 같아서는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싶지만 뭐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궁금해서. 예, 근데 중요한 문제는 실력 있느냐의 문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이가 전공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든 이제 그 성취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 갔을 때 네가 도전하고 그리고 뭐 쉬운 과목의 A풀보다 어려운 과목에서 B풀을 맞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꼭 뭐 인서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블라인드 채용하는 데도 많고 지역 인재 전형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아이는 나는 뭐 그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인서울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산다고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건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서 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갖는 직장이 세계적인 직장이 돼서 어쩌면 뭐 도쿄에 근무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직장들이라는 게 되게 어디를 나왔느냐 가지고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실력을 길러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은. 이미 스카이캐슬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책도 나오고 있고. 근데 스카이캐슬이 무너져도 공부는 살아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또 열차 시간이 있어서 익산을 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지역 인재 육성을 보면 아이가 졸업을 하고 그 주소는 여기에 놓으면 그 외국에서 중2를 마친 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지역 인재. 저기 중학교 1학년 지역 인재 어떻게 되냐고요? 네, 걔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죠. 저는 그쪽에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제가 지역 인재 전형이 중학교 1학년짜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중3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해당 대학에다가 물어보면, 예, 아니면 고등학교에다 물어보면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진학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전북 진협 대표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그 전라북도의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실제로 뭐
전북 진협 대표하시는 어디 부안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장진호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한테도 무슨 자료를 주시는데 예, 그 안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전북교육청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은 없으신 거죠? 혹시 네, 그래요.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더 훨씬 넘어서까지 열강을 펼쳐주신 우리 신동섭 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식사를 모시면서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준비하신 거 다 쏟아내실 수 있으실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해 오신 것 이상으로 다 소진시켜가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추후에도 또 우리 진동섭 이사님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기회로 한번 모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는 우리 지당생 학부형님들도 계시고 또 외부에 계신 학부형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에 지평선학당 신입생 선발고사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지평선학당은 올해 운영을 하던 저희들 업체가 내년에 아마 자동적으로 2년째 과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좀 겪었는데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했고 또 우리 김제시의 어떤 교육 환경을 반영한 지평선학당이 되지 않으면 지평선학당 존립 의미 자체가 없겠다라는 아주 뼛속 깊은 반성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체제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부터 내년 신입생 선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12월 11일 날로 그 내년 선발고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내년 지당에서 우리 자녀분들 보내주시게 되면 저와 우리 강사진 일동이 최선을 다해서 김제를 대표하는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열강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평선학당은 우리 김제 시민들과 늘 함께합니다. 늘 열린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지평